조선시대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저를 중심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서당에 지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28이었지요. 남편을 3년 전에 병으로 잃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지수의 남편은 마을 제일가는 선비였습니다. 한양에서 귀한 서책을 들여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당 창고에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모은 서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지수는 그 책들을 지키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장남 현우는 10살로 아비를 닮아 총명하여 이미 사서삼경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차남 민호는 7살로 아직 어리고 형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응석바지였습니다. 가난해도 평온한 나날 지수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3년상이 끝난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어 더욱 거세질 무렵 서당 대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의 당숙 박상도였습니다. 박상도는 55살로 마을 유지이자 뒤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기름진 배에 번들거리는 대머리, 금실수 놓은 화려한 도포를 두르고 금방망이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눈매 사나운 장정 5명이 버티고 있었지요. 이런 날씨에 무슨 용건이십니까? 지수가 머리를 조아리자 박상도는 곰방대 재를 털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상이 끝났다고 들어서 말이야 축하하러 왔지. 축하라니요. 그래, 너의 새로운 출발 말이다. 박상도는 지수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서책이 쌓인 창고 앞에서 발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빵거로 아직도 이런 종이 쪼가리들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나. 박상도는 사내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어이 이 쓰레기들을 다 꺼내라. 헌책방에 팔아버려. 사내들이 창고에 들이닥쳐 서책을 난폭하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목숨보다 아끼던 책들이 빗물 고인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지수는 창고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렸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책들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모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박상도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여자의 몸으로 사내에게 말대꾸하지 마라. 이 집도 땅도 원래는 내 조카의 것, 조카가 죽었으니 다 내 것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아이들의 것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박상도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눈을 불하려 박상도는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설치니까 집안이 망한 게다. 남편 잡아먹은 불길한 년. 방 안에서 현우와 민호가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현우가 박상도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몸을 덮으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박상도는 현우를 발로 걷어차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잘 됐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라. 너희 셋은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 당숙 어른,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이 빗속에 어린 것들이 얼어 죽습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마를 차가운 돌바닥에 떼으며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박상도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곰방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내 알바 아니다. 내 놈들이 어찌 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사내들이 지수와 아이들을 끌어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옷가지 하나 엽전 한 푼 챙기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닫히고 비가 세 사람의 몸을 용서 없이 때렸습니다. 현우와 민호는 추위에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배가 고파요. 민호가 울면서 지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를 껴안고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얇은 저고리 하나로는 뼈까지 스미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리 한양에 있고 편지를 보낼 돈조차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상도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가 치며 마을 외곽의 폐가가 빛이었습니다. 10년 전 화재로 타버린 옛 서당터였습니다. 밤이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검게 탄 기둥 반쯤 무너진 지붕.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산 사람의 악애보다 죽은 자의 소문이 낫다. 귀신이 나오든 상관없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도깨비와 춤이라도 추겠다. 지수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우야, 민호야, 저 폐가로 가자. 어머니 저기는 귀신이 나온다는데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가난과 추위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무서워도 살기 위해 가야 한다. 세 사람은 진흙탕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폐가의 문을 넘었을 때 지수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 습한 흙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풍기는 핏물 냄새. 이 폐가에 무언가가 있다. 지수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폐가 안은 상상 이상으로 황폐했습니다. 본체는 지붕이 무너져 들어갈 수 없고 겨우 형체를 유지한 것은 사랑방뿐이었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지고 다다미가 아닌 장판은 썩었으며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마른 지푸라기를 모아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이불 대신 덮어주고 두 아이의 몸을 녹였습니다. 조금 쉬거라, 내일이 되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게다. 아이들이 지쳐 잠이 들었을 무렵 지수는 겨우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자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쿨럭쿨럭 지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폐가, 그러나 분명 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인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이어서 종이를 넘기는 듯한 소리. 지수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진짜였단 말인가. 하지만 지수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두고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지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를 집어들고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장 같은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확실히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단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헝클어진 긴 머리, 그리고 바닥에 검게 퍼진 핏자국. 지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을 깬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벽장 안을 들여다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민호도 잠을 깨 형에게 매달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가만히 그 그림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다. 지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벽장 안을 비추었습니다. 벽면 가득 숯과 붉은 흙으로 쓴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그것은 광인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듯한 힘찬 필체, 유려한 문장. 지수는 웅크린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본 순간 지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중지 마디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 손톱 밑에는 먹물이 스며들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붓을 쥐고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학자의 훈장. 이 사람은 거린이 아니다. 분명 사연 있는 선비다. 지수는 직감했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남자 안에서 황금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남자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이대로는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남자를 끌어내 지푸라기 위에 눕혔습니다. 현우야, 물을 떠오너라. 민호야, 마른 천을 찾아라.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어미의 말에 따랐습니다. 지수는 남자의 이마를 젖은 천으로 식히며 밤새 간호했습니다. 새벽녘 남자가 또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지푸라기 위로 퍼졌습니다. 폐병이다.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폐병은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약이 없으면 살 가망이 거의 없다. 지수는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은비녀였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유물, 죽어서도 놓지 말라던 지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수는 비녀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이 사람을 보고 있어라. 나는 읍내에 다녀오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약을 사러 간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진흙탕 길을 미끄러지듯 걸어 읍내의 전당포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내민 비녀를 주인은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훔친 물건 아니지. 혼수품입니다. 성냥 부탁드립니다. 성냥이라니 기껏해야 한 양이다. 2냥으로 해주십시오. 이건 수는입니다. 지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혀를 차며 마지못해 2냥을 내주었습니다. 지수는 그 길로 약방으로 달렸습니다. 폐병에 좋은 도라지와 기력을 보할 산삼을 주십시오.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밥도 못 먹게 생긴 양반이 쌀이 아니라 약을 산단 말이오. 사람이 살아야 밥도 먹는 법입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지수는 약을 안고 남은 돈으로 조를 조금 샀습니다. 폐가로 돌아오자마자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기와를 냄비 대신 쓰고 모아둔 마른 가지로 불을 피웠습니다. 쓴 약 냄새가 폐가에 자욱했습니다. 지수는 의식 없는 남자의 입을 벌려 조금씩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드십시오. 제 전 재산을 바친 약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서 이 빚을 갚으십시오. 죽어서 갚는 건 안 됩니다. 살아서 만 양으로 갚으십시오. 그것은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 황금 동아줄로 꼬아 올리겠다는 지수의 처절한 내기였습니다. 사흘 밤낮 지수는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땀을 닦고 열을 식혔습니다. 현우와 민호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자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불덩이 같던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곁에서 쪽잠을 자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낯선 이들에게 구해졌다는 것을 천천히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수가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남자는 경계의 빛을 띠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요? 당신들은 누구요? 왜 나 같은 병자를 관하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주었소? 지수는 물을 한 그릇 건네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집이라 부르는 폐가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굴러들어온 사람들이라 신고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남자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오. 내 병은 깊고 내 신세는 위태롭소. 당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오. 당장 떠나겠소. 남자가 문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순간 무릎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지수가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실 작정입니까? 지수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께 받은 은비녀를 팔아 비싼 도라지와 산삼을 다려 먹였습니다. 우리는 조죽으로 때우고 아이들은 묽은 미음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내 전 재산을 삼킨 것입니다.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죽어서 갚는 건 필요 없습니다. 살아서 갚으십시오. 밥값이라도 벌고 나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남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힘없이 웃었습니다. 허허 빚쟁이가 무서워. 죽지도 못하겠군. 알겠소.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리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선생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은 몸이 회복됨에 따라 폐가 주변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몸이면서도 그 일솜씨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현우와 민호가 마당에서 돌을 늘어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형 배고파.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찬바느질 품칭 받아오실 거야. 엠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던 김 선생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거라. 아이들이 쭈뼛쭈뼛 다가오자 김 선생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냐? 네. 배를 채우려면 쌀이 필요하다. 쌀을 얻으려면 셈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숫자를 아느냐? 김 선생은 흙 위에 돌 5개를 놓았습니다. 보거라, 쌀 한 톨을 심으면 가을에는 100톨이 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00배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장사의 길에서는 쌀 한 섬을 100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쌀을 내 창고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 기술을 가르쳐 주마. 김 선생의 가르침은 실로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천자문을 외우게 하는 대신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주판을 튕기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세 자리 셈을 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쌀값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들려주었습니다. 품팔이에서 돌아온 지수는 마당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똑똑한 대답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글을 읽으면 3년 만에 시를 짓는다지만 선생의 가르침은 돈의 흐름을 꿰뚫는 힘이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은 아이들을 거상으로 키울 최고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비겐 오후였습니다. 김 선생은 불탄 서당터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책이나 비에 젖어 굳어버린 종이 뭉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뭘 하실 작정입니까? 택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김 선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 선생은 젖은 종이 한 장을 신중하게 들어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부인, 이게 쓰레기로 보이오. 찢어지고 젖은 종이가 쓰레기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요. 이것은 닭종이라 하여 닭나무 껍질을 100번 두드려 만든 최고급 종이요. 겉은 더러워졌지만 속의 섬유는 아직 살아있소. 김 선생은 붓 씻을 물을 담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젖은 종이를 물에 담가 정성스레 오물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밀가루나 찹쌀가루 남은 것 없소? 아이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보리죽 남은 거라면 그 정도면 충분하오. 풀을 쏘어 오시오. 지수는 반신반의하며 남은 보리밥을 끓여 풀을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찢어진 서책 뒷면에 얇은 종이를 대고 묽게 캠 풀을 솔로 발라 기포 하나 없이 팽팽하게 붙였습니다. 그 손놀림은 병을 고치는 의원처럼 섬세하고 재빠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접이라 하오. 찢어진 상처를 맞대듯 종이를 대고 숨을 불어넣으면 죽은 책도 되살아나지. 다음 날 아침 빳빳하게 마른 서책을 보고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쭈글쭈글하던 표지 찢어졌던 부분은 흔적도 없이 이어지고 마치 새 것처럼 윤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우에게 홀린 것 같습니다. 김 선생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읍내 책방에 가져가 보시오. 찢어진 헌책이라 하지 말고 복원된 희귀본이라 하면 10배는 받을 거요. 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읍내의 서점, 문광당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보자기 꾸러미를 내밀자
주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동량이라면 뒷문으로 가시오. 여기는 양반님들이 오시는 곳이오. 지수는 주눅 들지 않고 보자기를 풀어 좌판 위에 놓았습니다. 동량이 아니라 거래하러 왔습니다. 물건부터 보시지요. 주인은 코웃음 치며 서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 곰팡이 투성이라 버리려 했던 고서. 그것이 찢어진 글자도 선명하게 이어지고 누렇게 변색했던 종이가 갓져낸 떡처럼 뽀얗게 윤기를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정말 고쳤다는 말이오. 궁중화원이라도 고용했소.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김 선생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입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주인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이 솜씨라면 한양의 대감님들께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주인은 손가락 5개를 폈습니다. 5냥.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짐을 싸려 했습니다. 너무 쌉니다. 다른 가게를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10냥 주겠소. 더 이상은 안 돼요. 은비녀를 팔았을 때의 5배. 지수는 그제야 옅게 미소 지으며 책을 내밀었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지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멸시를 견뎌낸 대가이자 지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불탄 서당터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폐가에 굴러들어 온 병자가 붓을 잡으면 죽은 종이도 살아난다더라. 글씨를 부탁하면 콧대 높은 기생의 마음을 녹이는 연설을 순식간에 써준다더라.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폐가 앞에는 해가 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쓸 줄 모르는 졸부 기생의 환심을 사고 싶은 한량 관아에 호소하고 싶으나 그를 몰라 억울한 백성들. 지수는 팻마루에 낡은 병풍을 쳤습니다. 김 선생은 그 뒤에 숨어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붓끝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병풍 너머로 들리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에 의뢰인들은 쭈뼛거리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반한 여자가 있는데 제 마음을 몰라줘서요. 먹을 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이내 붓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처마 끝에 떨어지는 듯한 기분 좋은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병풍 옆으로 종이 한 장이 쓱 내밀어졌습니다. 달이 차면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꽃이 지면 그대 얼굴 잃을까 두렵소. 지수가 그것을 읽어주자 의뢰인은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 제 가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 의뢰인은 약속보다 많은 돈을 놓고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소장은 사또의 눈물을 자아내고 상인들이 주고받는 계약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그 신용은 철석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돈주머니를 들고 줄을 섰고 지수는 밤새 돈을 세느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였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풀냄새 나던 폐가 부엌에서는 고소한 흰 쌀밥 짓는 냄새와 고깃국 끓이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민호의 누더기 옷은 빳빳한 무명옷으로 변하고 이내 윤기 흐르는 비단 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볼에는 다시 살이 오르고 참했던 지수의 눈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 선생 또한 지수가 다려준 보약과 영양가 있는 식사 덕분에 눈에 띄게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학문을 가르치고 밤에는 붓을 휘둘러 폐가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손발이 맞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한편 이 소문은 아랫마을에 사는 박상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투전판에서 룰루랄라 돈을 잃고 있던 박상도는 하인이 전하는 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떼돈을 벌고 있다고 내 마님 폐가에 굴러들어 온 병자가 글을 써주는데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쌀가마니가
담벼락처럼 쌓여 있대요. 하인의 말에 박상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배가 아파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노름으로 날린 돈 때문에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박상도는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우 같은 년 내 집에서 훔친 돈으로 기둥서방을 뒀구나. 그 돈은 원래 다 내 것이다. 절대 용서 못해. 박상도의 탁한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왈패들을 불러와라. 그 패가를 박살내주마.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어리석은 짓을 하여 자멸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뜻밖에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여름 햇살이 용서 없이 내리게 무렵 마을 장터에 기묘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마을 뒷산 거북바위산이었습니다. 돌뿐인 산이라 흙보다 바위가 많고 잡목만 무성한 황무지 밭 하나, 일굴 수 없는 악산이었습니다. 주인이 빚 대신 넘기게 되어 헐값의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선생이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저 산을 보러 가주지 않겠소. 저 돌무더기 산을 말입니까? 뱀이나 나올 법한 쓸모없는 땅이라 들었습니다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소. 김 선생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이 발목을 핥히고 날카로운 돌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 중턱에 도착한 김 선생은 울창한 잡목님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냄새를 맡고 섬유지를 손으로 확인하던 김 선생의 눈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부인,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오? 김 선생이 가리킨 것은 산을 뒤덮은 잡목이었습니다. 그냥 잡목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당나무요. 해풍과 아침 이슬의 전기를 받고 자라 결은 비단처럼 매끄럽지만 무쇠에도 지지 않을 강인함을 가진 최상품 당나무요. 김 선생의 목소리에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한지가 귀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좋은 당나무를 구하는 것은 별 따기보다 어렵소. 사람들이 이 나무의 가치를 모르고 방치한 덕분에 이 산은 그야말로 황금숲이 되었소. 이 산을 사야 하오.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바느질과 대필로 번 돈은 적지 않았지만 산을 사려면 전 재산을 털어 넣어야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다시 거짓골로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지수는 김 선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던 시절의 흐릿한 눈은 이제 없습니다. 확신에 찬 거상에 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믿겠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엽전 꾸러미를 챙겨 지주를 찾아갔습니다. 이 산을 제가 사겠습니다. 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밭도 못 만드는 저 돌산을 산다고. 돈이 썩어나나 보군. 지주는 지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땅 문서를 넘겼습니다. 헐값이라지만 지수의 전 재산 50냥이 순식간에 종이 한 장으로 변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찾고 주막의 사내들은 안주거리가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과부댁이 기둥서방한테 속아서 재산을 날렸다네. 돌산을 사서 돌이라도 씹어먹을 셈인가. 참, 여자가 색에 미치면 집안을 말아먹는다더니. 진짜군. 가장 크게 웃은 건 박상도였습니다. 박상도는 기와집에서 땅 문서를 흔들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 통쾌하다 통쾌해. 전현이 제 꾀에 넘어가 자멸했구나. 붓질로 푼 돈 좀 벌어. 으스대더니 눈이 멀어 똥을 금값 주고 샀어. 머지않아 굶어 죽게 생겼다고 기어오겠지. 그때는 뼈까지 발라 먹어주마. 박상도는 지수가 어리석은 짓을 해 망했다고 믿고 경계를 풀었습니다. 저 돌산이 어떤 보물을 품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무렵 지수와 아이들 그리고 김 선생은 도끼와 톱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민호야 잘 보아라. 세상은 이것을 잡목이라 부르며 버리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김 선생의 지휘 아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기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지수의 하얗던 손바닥은 다시 굳은 살 투성이가 되고
아이들의 어깨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벗겨낸 당나무 껍질의 속살이 새하얗게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은 산중턱에 큰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종이는 정성이 100번 들어간다 하여 백지라 부르는 것이다. 당나무를 찌고 두드려 너희의 한을 섞어 강한 종이로 승화시켜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지만 산 위에서는 묵묵히 도끼질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지와 편견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빛나는 본질을 꺼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기 시작할 무렵 돌산의 당나무는 모두 베어져 새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종이를 뜨는 작업입니다. 김 선생은 뒷산 계곡물을 끌어와 큰 통을 채우고 황촉규 뿌리를 으깨어 닭풀을 만들었습니다. 종이는 물과 풀로 산다. 풀이 너무 진하면 종이가 떡이 되고 너무 묽으면 흩어진다. 이 조화가 생명이다. 김 선생의 지도 아래 지수는 물에 담가 건져 올리는 물질 기술을 익혔습니다. 물이 빠지면 대나무 발 위에는 안개처럼 얇고 하얀 섬유만 남았습니다. 젖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 뜨거운 온돌방과 햇볕 좋은 마당에 널어 말렸습니다. 서당 마당은 온통 눈이 내린 듯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종이를 걷어내는 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하면서도 양손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표면에는 구름이 걸린 듯한 은은한 무늬가 떠오르는 최고급 한지의 탄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종이입니까? 비단보다 매끄럽습니다. 그렇다 쳐나 어디를 찾아도 이보다 좋은 종이는 없을 것이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폐가 과부의 돌산에서 엄청난 종이가 나왔다는 말에 한양의 지전 상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과부가 만든 종이라고 얕보던 그들도 실제로 손에 쥐어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촉감을 보게 중국에서 온 화선지보다 훨씬 질기고 먹물 번짐도 좋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이 물건을 전량 매입하겠소. 값을 부르시오. 마당에 모인 상인들은 물건을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한 묶음의 단양, 무슨 소리요? 나는 7냥 주겠소. 선금으로 100냥을 먼저 놓고 가리다. 지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가슴이 뛰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른 한양 제1의 거상박대인과 거래했습니다. 한 묶음에 10냥, 그 이하로는 한 장도 못 팝니다. 조소 10냥이 아니라 20냥을 줘서라도 사야 할 명품이요. 거래가 성사되자 엽전 꾸러미가 쌀가마니처럼 마당에 쌓였습니다.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민호는 돈을 세다가 지쳐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헐값에 산 돌산이 문자 그대로 황금산으로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그의 가을 지수는 번 돈으로 인근의 산 2개를 더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때 지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지수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당나무 껍질을 벗길 일꾼을 모집합니다. 품십은 쌀로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마님 부디 저를 써주십시오. 힘쓰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안 집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데려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퉈 줄을 섰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쫓겨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폐가였던 서당은 이제 번듯한 기와지붕 공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당에는 종이를 삶는 대형 가마솥이 10개나 늘어서고 하얀 김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장부를 정리하고 민호는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김 선생은 사랑방에 틀어박혀 묵묵히 품질을 검사하며 이 번영을 온화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지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깔볼 수 없다. 하지만 잊지 마라. 이건 모두 저 선생님의 지혜와 너희의 땀이 만든 것이다.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공방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박상도였습니다. 박상도는 자신의 논밭을 다 판 돈보다 지수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에 질투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박상도는 술병을 움켜쥐고 충혈된 눈을 번득였습니다. 저 돌산은 원래 내 것이었다. 저 종이도 저 돈도 다 내 것이다. 썩을 년 절대 용서 못해. 박상도 뒤에 험상굼은 왈패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도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걸려 위조한 차용증이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에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공방 마당에는 1년 수확물인 최고급 한지, 수천 장이 하얀 파도처럼 펼쳐져 마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적의 한양에 도착하면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새로 짓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구휼할 쌀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공방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난입했습니다. 읍내 투전판을 주름잡는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 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상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이 뭘 꾸물거려. 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모조리 때려 부숴. 박상도의 고함과 동시에 왈패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이 말리려 했지만 왈패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종이를 삶던 가마솥이 뒤집히고 펄펄 끓는 당나무즙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왈패들은 흙발로 뛰어다니며 정성스레 말리던 하얀 종이를 짓밟았습니다. 지수가 피땀 흘려 만든 하얀 황금이 순식간에 진흙 뒤집어 쓴 걸레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돼, 그만둬요. 차라리 나를 때려요. 저 종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찢어진 종이를 껴안자 왈패 중 하나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상도는 팔짱을 끼고 이 참상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꼴 좋다. 어른을 무시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하니까 천벌을 받은 게다. 피투성이가 된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노려보았습니다. 당숙어른, 어찌 이런 짓을 하십니까? 조카 며느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프냐고. 흥건방지년. 박상도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먹물도 마르지 않은 위조, 차용증이었습니다. 내 죽은 조카, 내 남편이 생전에 노른 빚으로 나한테 1000냥을 빌렸다. 그 빚을 못 갚으니 이 산과 공방, 그리고 내 돈까지 다 나한테 넘기기로 약속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평생 책만 읽던 남편을 노름꾼으로 만든 파렴치함의 지수는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남편은 투전판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어이, 인연이 숨겨둔 금고를 찾아내라.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며 김 선생이 걸어 나왔습니다. 병색이 짙던 시절과는 달리 그 안광은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 붓한 자루밖에 없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왈패들이 주춤했습니다. 멈추시오. 백주대낮에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장내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박상도가 눈을 가늘게 뜨고 김 선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오, 내 놈이 소문의 그 기둥서방이냐. 내 조카 며느리를 홀려 안방을 차지한 간부놈. 박상도는 왈패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놈부터 손봐라. 매운맛을 보여줘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김 선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피하세요. 지수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김 선생은 붓으로 왈패의 눈을 찌르려 했지만
병약한 몸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 선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왈패들은 쓰러진 김 선생을 발로 짓밟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이 붉은 선혈로 물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지수는 기어가서 김 선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박상도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보아라 전현이 외간 남자 품에 안기는 꼴을. 이거야말로 통정을 했다는 증거다. 날이 밝으면 관아의 고발에 저 둘을 멍석말이 해주마. 박상도는 찢어진 종이 더미에 침을 뱉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금고는 내일 관아를 통해 압수하면 된다. 엉망이 된 공방 찢어진 종이가 낙엽처럼 굴러다니고 쓰러진 가마솥에서는 아직 옅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민호는 공포에 떨며 울고 있고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김 선생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김 선생은 떨리는 손을 들어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입가에서 픽거품을 물면서도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돈도, 종이도 명예도 모두 잃을 위기아니 내일이면 간통한 남녀로 몰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절체절명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마당에는 살벌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상도의 고소로 끌려온 지수는 포박당한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어제 왈패들에게 맞아 얼굴은 부어오르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상석에는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있고 그 옆에는 박상도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도는 사전에 사또에게 뇌물을 바쳤기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여자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첫째 시숙인 제 재산을 훔쳐 달아났고 둘째 근본 모를 놈을 끌어들여 밤마다 음란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는 삼강오륜을 어긴 대죄이며 차명의 처에도 부족하옵니다. 박상도의 말에 구경 나온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지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박상도의 권세와 관아의 위엄에 겁을 먹어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치며 호통쳤습니다. 죄인 지수는 들어라.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과 증인들의 증언이 명백하다. 죄를 인정하느냐. 지수는 피 맺힌 입술을 열어 외쳤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제 남편은 평생 투전파는커녕 장기판 근처에도 간 적 없는 선비였습니다. 어찌 죽은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십니까? 인연이 끝까지 발뺌을 하느냐. 여봐라. 인연의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지수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웠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지수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구경하던 현우와 민호가 울부짖으며 달려나가려 했지만 왈패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박상도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매이 저것들도 애미 닮아 싹수가 노랗군. 사또 나으리. 저 아이들도 제 핏줄이기는 하나 어미가 저 모양이니 노비로 팔아 제가 입은 손해를 메꾸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라. 죄인의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것은 국법이다. 지수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안 됩니다.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때였습니다. 관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피투성이가 된 김 선생이 기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왈패들에게 맞아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흙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기어온 것입니다. 하얀 도포는 걸레 조각이 되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그 기둥 서방입니다. 박상도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도 한패입니다. 여봐라. 저놈도 멍석말이해라. 뼈도 못 추리게 쳐라. 포졸들이 멍석을 가져와 김 선생을 둘둘 말았습니다. 안 돼.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수의 절규도 소용없이
왈패들과 포졸들은 멍석 위로 몽둥이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멍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박상도는 그 광경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꼴 좋다. 내 재산을 노리더니 천벌을 받은 게야. 오늘이 너희 재산날이다. 하늘도 그 원통함을 아는지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지수는 고문으로 부서진 다리의 아픔도 있고 피범벅이 되어가는 멍석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권력자의 횡포만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또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형 집행을 멈추고 이년놈들을 옥에 가둬라. 내일 날이 밝으면 노비 문서를 만들겠다. 박상도가 혈안이 되어 재촉했습니다. 어이 빨리 노비 문서를 가져와. 뭘 꾸물거리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관아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뛰어들어온 것은 박물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푸른색 관복을 입고 마패를 든 어사와 무장한 병사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투구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문양이 빛나고 손에 든 창칼은 서리빨 같은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기겁하여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어찌 이런 시골까지. 박상도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양의 뒷배가 지원군을 보낸 줄 착각한 것입니다. 박상도는 뒤뚱거리며 달려가 어사의 말고삐를 잡으려 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군요. 저 괘씸한 연놈들을 족치러 오신 거지요. 짝 어사가 들고 있던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박상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물러거라 내 이놈감이 길을 막느냐. 박상도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말에서 내린 어사와 병사들이 사또도 박상도도 아닌 피투성이가 된 멍석을 향해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멍석을 풀고 피범벅이 된 김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도착이 늦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문을 받아 쓰러져 있던 지수도 맞고 있던 아이들도 그리고 박상도도 숨을 멈췄습니다. 김 선생이 피 맺힌 입가를 닦으며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섰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졌지만 몸을 일으킨 순간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이미 예전의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사가 떨리는 손으로 비단 교지를 펼쳤습니다. 어명을 받드옵니다. 주상전하께서는 대감의 누명을 벗기시고 다시 영의정직에 복귀하라 명하셨습니다. 영모를 꾸민 진범들은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고로 대감께서는 속히 입궁하시어 국정을 돌보시라는 분부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폐가에 숨어 피를 토하던 병자 아이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밤새 대필하던 폐가의 귀신, 그 정체는 바로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간신들의 모함으로 쫓기던 전 영의정 김정호 대감이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단상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눈이 멀어 대감마님을 몰라뵙고 죽여주시옵소서. 김 대감은 사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박상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도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는 그냥 거지가 아니었나. 내 조카 며느리와 배가 맞은 놈팡이 놈이 감히 내 이놈 닥치지 못할까. 김대감의 일갈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엄중하여 박상도는 저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놈은 사람의 탈을 쓰고 탐욕에 눈이 멀어 조카의 처자식을 내쫓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그것만으로 모자라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어린아이들을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으니 내 죄는 능지처참해도 모자라다. 김대감은 어사에게서 압수한 위조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
이 종이가 가짜인 줄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이 먹물의 번짐과 종이의 결을 보면 어제 급하게 만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감히 내 앞에서 가짜 문서를 놀리다니. 김대감은 차용증을 찢어 박상도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여봐라. 이 파렴치한 자와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사또를 포박하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박상도와 사또를 결박했습니다. 박상도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미쳤던 겁니다. 조카 며느리야, 나 좀 살려다오. 우린 남이 아니잖아. 박상도가 지수를 향해 애원했지만 지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김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흙투성이가 된 지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이제 다 끝났소. 저들은 죄값을 치를 것이고 부인의 피눈물은 보상받을 것이오.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저 악질 박상도가 드디어 망했다. 박상도와 사또는 굴비처럼 엮여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박상도의 마지막 비명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했던 건 나였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김대감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분수를 몰랐던 건 바로 내 놈이었다. 인과응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폐가였던 서당은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번듯한 한지 공방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얀 회벽에 둘러싸인 기와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당나무 삶는 대형 가마솥이 늘어서고 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뱃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더기였던 옷은 이제 윤기 흐르는 비단 옷으로 바뀌고 머리에는 은비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당포에 팔았던 혼수 비녀를 김대감이 찾아 되사준 것입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13살이 된 현우는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습니다. 남색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옥대 장식을 차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양자가 되어 양반 신분을 얻은 현우는 이제 훌륭한 도령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10살이 된 민호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한양에서 사신이 왔어요. 민호도 형과 같이 양반이 되어 지금은 한양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내려온 참이었지요. 사신이 내민 것은 금색 용무늬가 그려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임금님이 내리신 교지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나라의 동량을 구하고 제지수를 넓혀 나라에 공헌하였으니 이에 정부인의 칭호를 내리고 그 덕을 기리노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쫓겨난 과부 귀신 집에 굴러들어 온 여자 간통 누명을 쓰고 고문받던 죄인. 그 여인이 지금 임금으로부터 자귀를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보답을 받으셨군요. 등 뒤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영의정직에 복귀한 후에도 김대감은 틈틈이 이곳을 찾아 지수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폐병도 지수의 간호와 좋은 음식 덕분에 말끔히 나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대감마님,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자 김대감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당신의 고귀함이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고 한 건 부인이었소. 나야말로 부인 덕에 목숨을 구했소. 두 사람은 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립니다. 그날 빗속에서 폐가로 도망쳤던 밤으로부터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해 가을 박상도는 한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위조 협박, 뇌물 폭행죄로 신분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지수와 아이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쓰였습니다. 유배선에 오를 때 박상도는 해골처럼 말라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그저 돈이 갖고 싶었을 뿐인데 그 중얼거림은 파도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민우는 김대감의 후광이 아닌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해 나갔습니다. 형 현우는 호조판서가 되고 동생 민호는 홍문관 대제학이 되었습니다. 한때 쫓겨난 과부의 아들들이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몸이 된 것입니다. 지수는 마을에 남아 공방을 지키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었습니다. 수업료는 받지 않고 가난해도 배우고 싶은 아이에게는 누구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서름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게 하려는 지수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지수의 이름을 딴 한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지라 불리는 그 종이는 비단처럼 매끄럽고 철처럼 강해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아 황금 동아줄로 엮어낸 여인의 이야기를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선택하는 마음에 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수의 입장이었다면 비 오는 밤 폐가에서 피를 토하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유일한 유산인 비녀를 팔아서라도 돕는다. 둘째, 엮이기 싫으니 모른 척한다. 셋째, 관아에 신고하고 자신은 안전한 길을 택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납시다.